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헌재 재판소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인물은 역시 이종석 헌재 재판관이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균영 전에 이제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안 됐는데요. 그래서 서울고법으로 다시 복귀한다. 근데 이번에는요. 바로 재판은 답나가지 않고 이 고법의 재판연구관으로 지금 이제 복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균용 지금 이제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방위가 또 난리가 났네요. 바로 이제 최수근 상병 이거와 관련된 이 수사단의 단장 행위를 두고 외압이냐 아니면 항명이냐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완전한 난리가 이 정면 충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국방위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준석이가 울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울보고 난리를 치는 이 장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은 끝까지 제명해야 되겠다. 제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헌재 소장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의 흐름을 보면요. 헌재 소장으로는 복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종석 재판관은요, 헌재 소장의 임기하고 헌법재판관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 소장은요, 관련 법에 따라서 반드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후보군들 중에서 헌재 후보군들, 그러니까 후보군이 누구인지는 보도가 안 나와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언론 보도의 특성이 헌재 소정과 관련해서는 복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군 다른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딱 한 명 이종석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종석이가 뭐 거의 내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 소장 후보자는 18일 날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지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종석 재판관은 누구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학경력을 보면은 대구 출신이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79학번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경력을 보면은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 담당관,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판사, 그리고 형사합의부장, 그리고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한변협에서 말이죠.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이종석 재판관을 천거를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특히 파산 문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재판관으로 가게 된 것은요. 2018년도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죠.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판을 보면은 판사 시절에는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했다 하고요. 그리고 헌재 내에서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이 판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헌재 소장도 말이죠. 대법원장하고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또 야당이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지켜볼 볼만한데 헌재 소장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야말로 이미 뭐 이균영 후보자도 제대로 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을 이 발목 잡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탄조끼를 하나 더 입혀주겠다. 요 취지로 이균영 후보자를 갖다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무가내 야당이기 때문에 또 어떤 악수를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헌재 소장 임기도 딱 6년이에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은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종석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이종석 재판관 2018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 10월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임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된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그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되는 그런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신임 재판관에게 소장직을 맡겨서 6년 임기를 온전히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방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고 이게 이제 맞물리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종석 재판관의 경우는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검증 상황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실제 헌재 소장부터 대법원장 인사까지 이어지는 큰 퍼즐이 과연 어떻게 맞춰질지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법원장 인선에도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내보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사법부 공백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무너지지만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에 지금 이균용 후보자 또 이종석 재판관 이외에도 오석준, 홍승면, 조이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러나 이들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지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도 흐름을 보면은요. 모두나니 새로운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모두 다 아무든지 또 새롭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한 5명 중에서 대법원장은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종석 지금 재판 헌재 소장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는데 24년도 내년 10월이니까요. 지금 임명 절차 밟으면 불과 한 10개월밖에는 헌재 소장을 헌재 소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고서 이제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이렇게 크다면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하거나 대법원장으로 바꿔서 임명하기가 부담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래도 헌재 소장 헌재 소장 한번 하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10개월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또 채워나갈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점까지 우리가 한번 점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 같으면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변호사 개업하겠어요. 예,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도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 이균용 지금 판사의 경우는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법원으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밝힌 입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선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혼자 법원을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법관으로 나서서 사법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힘을 쓰겠다.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사법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후퇴하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간 쌓은 경험과 공부로 평생 몸담았던 법원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굉장히 참 애국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법관으로 일단 근무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판사로서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인사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입장을 내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법원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6년간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히 엑스파르로 만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새롭게 바꾸려면 현 법원, 그러니까 현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올라가야지 전직 법관 중에서 올라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후보군에서 본다면 조희대 전 대법관이 이제 법원을 일단 떠났어요.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이런 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균용 전 후보자는요, 재판 지연과 같은 문제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렵다고 겁나서 회피한다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고 작금의 법원을 잘 아시는 분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재판 지연 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이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요. 법원 안팎으로부터 재판 지연 이게 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법부의 이 흠결이 아니겠습니까? 요 점을 시정하는 것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민사 재판의 경우는 한 2배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고,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을 빼놓고는 우리 전 국민이 우려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방위가 오늘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은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택시 타고까지 가서 통과시킨 법이 뭐예요? 바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이거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당리당락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다루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항명이냐 이걸 두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충돌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은 이거는 항명이야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무슨 소리야 수사 외압이야 이렇게 해서 아주 야당에서는요.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 요 점을 강조한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요. 유상범 의원, 장동혁 유상범은 이제 검찰 출신이고 장동혁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래도 잘 아는 분들이 나와서 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 그건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뜨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수사 기록 모두가 경찰에 넘어갔다. 단지 2초 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이제 걷어들여라. 이거야말로 선동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요. 이거는 항명이야. 그래서 박대령의 국방부 장관을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첩까지 한 거. 이거야말로 항명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반대죠. 당연히. 이탄희 의원, 이 사람은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김명주 의원이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 박대령의 메모를 공개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메모를 보면 VIP라는 표현이 있고 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VIP의 지시에 의해서 피의자를 빼라. 이런 메모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외압을 강력히 주장했고요. 그리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VIP가 경로에서 국방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첩 보류됐다는 박대령이 보류됐다고 박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도요. 김승원 의원도 이거는 국민의 의원들이 지금 박대령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 안타깝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받게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요. VIP 경로 문제는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박대령의 진술은 계속 바뀐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사, 재판을 통해서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박범계는 박범계다워요. 그래서 이 박대령한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거론하면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꼬집으면서 말이죠. 이준석이가 정부와 여당이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 집단 린치를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야말로 집단 테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참 여기저기서 문제를 많이 야기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왜 항명으로 보느냐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그거 보류해 라고 했는데 보류를 안 하고 경북경찰청에다가 수사 전 자료를 이첩했어요. 그리고 이첩을 하면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 8명 전원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요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 항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준석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쇼를 했어요. 이 이준석의 눈물쇼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래 배울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서 눈물쇼로 배우는 거 참 가스롭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울고 저 눈물 보십시오. 이게 사진 기자. 야, 이래서 사진 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요, 이 달기똥 같은 눈물 흘린다 그랬는데, 이거 딱 달기똥 같은 진짜 눈물이 아니고, 달기똥 같이 보이는 가짜 눈물이에요. 눈물쇼예요. 야, 아니, 눈물을 흘릴 데가 없어서, 이 사내 새끼가 말이죠. 눈물을 이렇게 값지게 흘려야죠. 더군다나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예? 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인간이 아무 때서나 이 눈물 흘리는 거,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정말 이게 오늘 이게 기자회견 때 참 여러분들 열받으시죠? 열받으시죠? 열받.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 쇼가 참 이게 직분에 참 기가 막히죠? 이 쇼를 하고 있는 이준석이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의총할 때 비판을 안 했느냐? 비판을 어디를 비판하느냐? 국정기조 바꾸라고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안 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유감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당의 집단 무건수행 저주를 풀어라. 예. 그러면서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다. 그러면서 눈물을 질질 짜고 있어요. 예. 눈물을 질질 짜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핵심 오늘 기자회견 내용, 눈물을 짜는.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그리고 내부 총질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바뀌었다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차라리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냐. 야, 참 기가 막히죠. 지가 박사예요, 박사. 예. 자,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서 비판한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몇 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양두구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정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었다. 이러면서요. 어제 의총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아자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심의 분노를 접받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그러면서 또 김종인에 대해서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80이 넘는 나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한 전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우리 당 의원 전원의 5.18 기념식 참여라는 파격을 넘어서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성찰하자. 뭐 김종인이가 그때 이제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뭐 비는 모양을 쳤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상화하고 나섰어요. 야, 이걸 보면 오늘 눈물쇼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칭찬 일변으로 나간 걸 보면 야, 이준석이는 못 말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를 보면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 살만한가 보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틀 전, 사흘 전에 10월 11일이죠. 그리고 이틀 전에 어제도 이제 의총이 열렸잖아요.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냐.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리고 탈당 생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탈당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내부 총질한다. 윤리위에 제명해달라. 제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이거 그러니 뭡니까? 안철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철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눈물을 쭉쭉 짠 거예요.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 예. 요렇게 안철수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이의 이런 그 기자회견 전 충돌 국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똑같은 사람과 싸우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여러 가지 근량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명은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에 맡겨두고 정상적인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